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성호입니다. 저희 설명회가 오늘 장축체육관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부터 서울에서도 한 4-5군데로 이렇게 분산돼서 지금 개최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저께 성적표를 받아보셨을 테고, 저희도 어제 그저께 그 평가원으로부터 통계 자료를 보고 최종 일단 예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배치표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치표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거 한번 펼쳐보시면은 지난 가채점 때는 그 원점수로 됐었는데, 이제 저희 종로학원에서 종로학평에서 지금까지 표본조사했던 수치를 종합 결론 내어서 나온 자료입니다. 한 장을 펼쳐보시면은 서울, 경기, 인천, 가, 나, 다 군별로 맨 왼쪽에 표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 표준 점수, 여러분 성적표 받으신 거를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을 일단 단순 합산을 하십시오. 그래서 맨 왼쪽에 레인지 점수 포인트를 한번 잡으시고, 그 다음에 100분위를 또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100분위 점수를 국어, 수학, 탐구를 단순 합산을 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영어 등급이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준 점수와 100분위 기준으로 영어 등급이 이 정도 되는 전제하에 지원 가능한 학교를 오른쪽으로 펼쳐놨던 자료고, 13페이지까지가 서울, 경기, 인천, 가, 나, 다 군 자료고, 14페이지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18페이지부터는 지방권 소재 대학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30페이지에는 영어 분포, 영어 한산 점수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서 내가 100분위로서 갈 수 있는 대학, 표준 점수로서 갈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영어 등급이 현재 1등급 또는 2등급 또는 3등급 전제하에 이렇게 예측을 해놨는데, 나는 여기 지금 2등급으로 했는데 1등급인 경우도 있고, 또 2등급으로 마크를 해놨는데 내 성적은 3등급일 수도 있죠. 그런 어떤 등급 차에 대한 극복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부터 자료집 같은 설명을 토대로 해서 그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집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선 제가 한 30-40분 동안 일단 여러분들 성적표를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그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적표를 토대로 해서 한번 적용시키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3페이지에 한번 펼쳐보십시오. 3페이지, 자료집 3페이지 펼쳐보시면은 과목간 난이도 국어 표준 점수가 200점 만점인데, 작년도에 국어 불수능이었다고 했을 때 2019학년도가 200점 만점일 때 표준 점수 최고점, 국어 다 맞췄을 때 150점이 나왔는데 올해가 140점이 나와서 표준 점수 한 10점 정도 떨어졌죠. 표준 점수가 떨어진 거는 전년도보다 쉽게 출제되었다는 얘기고, 평균 점수도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원점수 평균 점수 낮아졌고, 대신에 그 표준 점수가 150점, 140점 또 동시에 같이 낮아진 거죠. 그런데 140점대 정도가 되면은 역대 현재 수능 체제가 2005학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140점까지 나왔던 적이 두 번째 기록이죠. 작년이 제일 어려웠었고, 쭉 왼쪽으로 가보시면은 140점 찍혔던 데가 2009학년도, 2011학년도 이렇게 두 번 찍혔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행 수능 체제 도입의 그 국어 난이도는 역대 두 번째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가형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4점 나왔는데, 눈여겨볼 거는
2등급 때 커트라인이 88점에서 85점으로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수학 가형은 전체적으로는 표준점수 최고점으로는 전년이랑 비슷한데 한 2등급 때나 한 3등급 때 아이들한테는 어려웠던 시험으로 이렇게 평가를 될 수가 있습니다. 수학 나형 표준점수 최고점이 149점, 작년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139점이었는데 149점 10점 올라갔죠. 작년도 국어 불수능이 할 때가 150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수학 나형이 149점. 작년도에는 국어 시험을 잘 보면은 웬만한 것들이 다 넘어갈 정도 문과 이과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올해는 문과 같은 경우에 수학 나형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들어가는 게 이 149점까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10점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2등급, 3등급 때 그 원점수 커트라인도 모두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이래서 문과에서는 수학, 이과에서는 국어 이 점수 차이가 여기서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전반적으로 국어하고 수학은 어려운 수능이었다라는 결론이고요. 국어 전년이 원체 어려워서 그렇지 금년도 역대 두 번째 난이도 기록할 정도로 어려웠다. 수학 나형은 2010학년도 이래 그러니까 11년간에 걸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4페이지 영어는 90점 넘는 1등급이 7.43% 나왔는데 영어는 금년도가 절대평가 3년 차입니다. 첫 번째 연도가 10% 나왔고 2019학년도가 5.3%가 90점 넘는 애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7.43%다. 2017학년도 이전까지는 상대평가였습니다. 현행 국어나 수학처럼. 그럴 때도 90점 넘는 애들 비율이 7.43% 금년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7.43%보다 많이 나왔던 적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금년도 영어 시험은 상대평가일 때보다 사실상은 더 어려웠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가 원래 기대치보다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작년보다는 쉬워졌지만 근본적으로 금년도 영어 시험도 어려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성적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공부를 안 했다라기보다는 어려웠었다. 이런 원인으로 일단은 해석을 할 수 있고 한국사는 4년 차입니다. 금년도 절대평가제로 바뀐 지가 40점 이상이 20.32%, 전년도 36%보다는 어려워졌지만 1차 년도랑 비슷하게 나타났었죠. 그리고 2등급도 38%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한국사는 작년도보다는 어려웠지만 근본적으로서는 쉽게 출제되었다. 한국사가 점수가 안 나왔으면 그냥 공부를 안 한 거고 영어가 점수가 안 나왔으면 어려웠던 거고 절대평가에 대한 해석은 금년도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사회탐구 올해 재수를 했던 문과 학생들은 조금 작년도보다 어려웠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고3들로 놓고 봤을 때는 2019학년도는 9개 과목 중에서 6과목이 1등급 커트라인이 만점을 맞았어야 되는데 금년도는 3과목으로 일단 좁혀졌습니다. 6개 과목 만점이 3과목 만점으로 좁혀졌으니까 근본적으로 극단적으로 어려운 과목이 축소되었다. 어려워졌다는 얘기 자체는 변별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2020학년도가 2019학년도에 비해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진 과목이 무려 6개 과목입니다. 뭐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65점, 66점인데 그 전해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졌습니다. 변별력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고 표준점수가 높아졌다는 얘기 자체는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1등급 커트라인이 만점자가 6개 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되었고 8개 과목 중에서 9개 과목 중에서 6개 과목이 표준점수 최고점이 오히려 더 높아졌기 때문에 사회탐구 잘 본 학생들은 금년도의 변별력이 전년에 비해서 높아졌다. 작년도는 사회탐구를 잘 봤다 하더라도 큰 변별력이 없었는데 금년도는 작년에는 좀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과학탐구는 작년도도 물리 1, 2만 만점자가 1컷이었는데 올해는 화학 2 한 과목으로 일단 좁혀졌고
작년도에도 과학탐구는 나름 변별력이 있게 출제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이랑 엇비슷하거나 한 1점 정도 표준점수 낮아지기는 과목이 발생은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과학탐구도 나름 변별력이 있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6페이지 제2외국어 한문은 어저께 종락원 오종훈 이사님께서도 뭐 기사가 나왔던데 아랍어가 1번 그냥 찍기만 해도 4등급 맞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아랍어가 표준점수 최고점이 제일 높게 나왔죠. 93점으로. 이 얘기는 어렵게 출제된 것이 아니라 그 아랍어 자체를 준비하지도 않은 학생들이 그냥 가서 찍은 학생이 많아서 평균 점수가 낮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7페이지 금년도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재수생 비율 보십시오. 28.3%입니다. 2007학년도 이래 수능 응시생 기준으로 28.3%가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올해 왜 재수생들이 학생 수는 5만 명이 줄었는데 재수생은 숫자도 늘었고 비율도 늘었습니다. 올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 결정적이, 올해 학생 수가 전년에 비해서 5만 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모집 정원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기가 그만큼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올해 재수생이 늘었고, 작년도에 국어 1교시가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망쳤다라는 심리적 요인이 있어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금년도보다 5만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작년도 고3에 비해서 무려 10만 명이 줄어드는 게 내년도 입시 판도입니다. 10만 명이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표준 점수 합산 점수를 이렇게 다 더하기 하면 300 몇십 점 뭐 이렇게 나오죠. 10만 명 정도 줄어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점수가 한 15점에서 많게는 이과 같은 게 20점까지 그냥 올라갑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대학교 모집 정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재수 점수 상승 효과까지 실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표준 점수 기준으로서 20에서 한 40점까지가 높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가 될 수 있겠죠. 아주 근소하게 성적이 올라갔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약간이라도 점수가 기대 이하로 나왔다라고 해요. 그냥 원서를 낮춰서 지원할 가능성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수를 했던 학생들도 삼수의 가능성, 고3 학생들 중에서도 그냥 낯서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선 집어넣고 붙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재수를 하겠다는 심리적 요인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정시의 그 지원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다가 정시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정시가 확대한다라는 기조까지 지금 가세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원 양상들은 금년도에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 결시율이 11.7%로 현행 수능 체제 도입 이래 가장 높아졌습니다. 수능 준비하는 학생이 그만큼 많습니다. 올해 학종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도 마찬가지 양상이 벌어졌을 겁니다. 수능보다는 내신 위주로 공부를 했다라는 거. 그런데 내년도가 정시가 어쨌든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학생 수도 거기에다 또 줄어들었죠. 이러니까 수능을 통한 점수 만회가 무임승차를 통한 자동 상승 효과도 있고, 여기에다가 재수를 통해서 수능 점수를 높아졌을 경우에 수능 점수 상승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또 요인적인 어떤 하나의 근거가 지금 나타났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가형과 나형. 수학 가형에 제가 가채점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 2020학년도 15만 3천 명이 순수 이과생입니다. 이과 수학 가형을 택한 아이는 15만 3천 명. 밑에 표에 보시면은 금년도 그 대학별 모집에서 자연계 선발 인원이 16만 4천 명입니다. 원서만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과는 오리지널 이과생들은. 그런데 이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 나형 시험을 본 학생들도 상당수 있죠. 그래서
금년도는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의 난이도 차이가 크죠. 수학 나형의 표준 점수가 훨씬 더 높죠. 수학 가형보다 무려 15점이나 높게 형성돼 있죠. 수학 가형은 134점이 100점 맞더라도 134점인데 수학 나형은 만약에 100점을 맞아 149점이죠. 15점이나 차이가 나는 거니까 문과에서 이과 지원을 한다라든지 이과에서 문과를 지원한 교차 지원을 염두에 둔 학생들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거고, 설사 수학과에 가산점을 준다 하더라도 수학 나형의 점수 분포가 높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큰 손실이 없을 것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페이지 점수 구간대별로 놓고 봤을 때 국어 1등급 때 1등급 대에서 2019학년도 최고점과 최저점의 표준 점수 18점 차이가 났었는데 금년도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9점 차이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 때도 6점에서 5점을 한 1점 정도 줄었는데, 만약에 국어 한 3등급 때나 4등급 때로 가면은 올해 국어 난이도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 1, 2등급 때 아이들은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고려를 해야 되고, 3, 4등급 때는 사실 국어의 영향력은 상쇄됩니다. 점수도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국어가 1, 2등급 때 학생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는 뭔가 그 과목 간의 유불리를 따져보는 어떤 그 스펙트럼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학가 1등급에서 한 1점 정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고, 2등급은 오히려 점수가 상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위권 수학 가형 했던 애들은 변별력이 좀 잘 보더라도 덕을 못 봅니다. 대신에 수학 이과 한 2등급 대 아이들은 조금 잘 봤다 싶으면 덕을 좀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킬러 문항이 줄어들면서 최상위권 변별력은 줄어들었고, 대신에 중간 난이도 문제가 높아져서 한 2등급 대 아이들은 이번에 수학 가형에서 시험을 잘 봤으면 유리한 구조가 일단 된다. 이런 어떤 그 등급대별로 유불리가 좀 달라집니다. 9페이지 수학 나형 거의 전 1등급, 2등급, 3등급 거의 전 구간에서 그 등급 내에서 표준 점수 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서울권 소재 대학 정도를 노리는 문과 학생들의 수학 영향력은 굉장히 커졌다. 전 구간에 걸쳐서 이렇게 표준 점수가 격차가 전년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페이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인문계 국어하고 수학 나형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인문계 국어는 100점, 원점수를 100점 맞았다 했을 때 표준 점수가 140점 나왔죠. 1등급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애가 131점이죠. 오른쪽에 수학 나형은 1등급에서 만점을 맞았다 149점이죠. 1등급의 끄트머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135점이죠. 같은 1등급의 끝선이라 하더라도 국어는 131점, 수학 나는 135점인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수학 나형의 135점 오른쪽에 가보면은 원점수로 보면은 100점 만점에 84점 받았죠. 그럼 이 135점을 왼쪽 국어에서 찾아가면은 135점 국어는 밑에서 있죠. 오른쪽에 가보면 95점으로 돼 있죠. 올해 문과에서는 수학 84점 맞았던 아이는 국어 95점 맞은 아이하고 맞먹을 따른 얘기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국어를 만약에 100점을 다 맞았다 그럼 140점 맞았죠. 오른쪽에 가서 문과에서 수학에 만약에 우리 애가 141점을 찍어 왔다라고 하면은 수학 141점 오른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학 나형에서 141점 하면 원점수가 91점이죠. 수학 원점수 91점, 표준 점수를 141점만 찍었던 아이들은 국어 100점 맞은 아이들보다 이기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 인원이 몇 명이냐 오른쪽에 가봤더니 4,513명입니다. 자, 수학 141점 정도만 찍어놨다라고 하면은 4,500명 정도가 해당되는 인원인데, 국어 만점 맞은 아이들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간에 국어로서는 못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500명입니다. 문과에서 4,500명은 웬만한 대학의 한 개 대학에서 문과 인원이 1,500명 정도 되니까 한 3개 대학의 모집 정원이 이미 수학 한 판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해도 심하게 하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학 141점
원점수 기준으로 91점만 찍어놨다라고 하면은 제 아무리 국어에서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이 점수를 못 이긴다라는 거. 이게 그만큼 수학 나영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단적인 예입니다. 밑에도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애가 표준 점수 과목간 몇 점이고 그 다음에 수학 나영 몇 점인데 보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 보시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지를 일단 가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 11페이지 자연계. 자연계는 국어가 131점에서 140점 구간이죠. 1등급이. 수학 가형은 134에서 128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1등급에서 국어 잘하는 애는 140점까지 단순 치고 올라가니까 일단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과는 국어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이과 국어에서 그 수학 가형은 100점 맞았다 하더라도 134점이죠. 왼쪽에 국어 134점대를 찾으면은 135점부터는 국어를 만약 135점 오른쪽에 95점 원점수로 찍었다라고 하면은 수학 가형에서 만점 맞았다 하더라도 134점밖에 안 되니까 못 이기죠. 그러면은 국어 135점 찍어놓고 이과에서 수학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이 135점을 못 쫓아오죠. 그 해당 인원이 8,133명인데 이 8,133명은 문이과 같이 보는 시험이니까 단순하게 한 40% 정도를 이과생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국어에서 135점만 찍어 놓으면은 찍은 애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3,000명 정도는 이미 수학에서 만점을 맞고도 못 쫓아오는 걸로 벌려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우리 애가 135점 정도를 찍었다라고 하면은 저쪽에서 이과에서 아무리 그 수학에서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못 쫓아온다. 그 애들이 어느 정도 3,000명 정도가 이미 그 라인 선상에서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국어 수학의 경쟁 구도를 일단 자기 해당하는 구간에서 잘하면 이런 각도로서 한번 눈여겨 봐 보십시오. 그 다음에 13페이지. 자, 변환 표준 점수 이따 장문성 이사께서도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텐데, 자 일단 사회탐구 여러분 성적표상에 받아놓은 점수가 아닙니다. 변환이 됩니다.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 저희가 돌려봤더니 경제 과목은 지금 현재 선택한 아이들이 만점을 맞았다라고 72점이 찍혀 있을 텐데 이게 변환시켜 66.2가 자기 점수입니다. 그래서 잘 본 과목과 못 본 과목, 난이도가 높은 과목, 낮은 과목, 이 모든 것들 고려를 해가지고서 대학에서는 점수를 변환시키게 되는데 여러분 변환 점수도 일단 체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과 정치는 왼쪽에 지금 현재 100점 맞은 애가 자기 개인 성적표상에서 67점이 찍혀지면 오른쪽으로 조견해서 들어가 보면 법과 정치 66점으로 1점 떨어지는 구조가 자기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왼쪽에 표준 점수 맨 왼쪽에 우리 애들 거 표준 점수를 만약에 58점이다 오른쪽으로 쭉 가서 뭐 우리 아이가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아이라고 하면 58점이 내 점수가 아니라 57.89 점수가 학점 변환 표준 점수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십시오. 그래서 성적표상에 나와 있는 단순 수치와는 다르다라는 거. 14페이지. 자 사탐 9개 과목 선택한 학생들이 맨 위에 보면은 분포도입니다. 생활과 윤리가 29.3%, 사회문화가 27.8%로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 아이들의 성적대 분포도를 놓고 보면은 지금 표준 점수 기준으로서 60점과 61점 구간대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올해 사회탐구 9개 과목 중에서 자기 점수로 61점과 60점 찍힌 학생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다. 어느 정도냐? 60점 정도 오른쪽 쭉 가보면은 23.5% 정도 되는 애들이 지금 현재 두 과목 기준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은 한 60점대가 돼 있다. 23.5%면 거의 수도권 이상 대학이다.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사회탐구에서 60점대 정도 찍힌 애들이 지금 성적표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전국에서 23% 정도 되니까 이 아이들이 수도권에 지금 원서를 내는 아이들이 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이 층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좀 벗어나 있는 건지도 1차 판단. 15페이지 과학탐구도 왼쪽 라인에서는 지금 현재 성적표 점수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은 우리 아이의 과목을 찾으면 그 점수가 이 점수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 점수를 찾아가십시오. 왼쪽에는 성적표상에 나와 있는 점수, 예를 들어서 66점이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가서 생명과학 2를 선택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66점이 아니라 67.41이 우리 아이의 점수구나, 이렇게 확정을 하시고요. 16페이지, 이런 구도로 가봤을 때 과학 탐구 8개 과목을 봐놓고 있는 애들이 59점 정도대 지금 현재 성적표 찍힌 애들이 오른쪽으로 쭉 가봤더니 한 24.5% 정도네요. 59점대 정도 찍힌 애들이 수도권 대학 정도의 지금 현재 지원 스펙트럼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 탐구에 대한 거는 대강 감을 잡아 놓으십시오. 17페이지, 대학별 합격선. 문과는 수학 나형이 아주 어렵게 출제되어서 표준 점수가 높아졌죠. 그래서 합격선이 전년도에 비해서 표준 점수 기준으로서 높아진다, 이렇게 돼 있고, 이과는 국어가 전년에 비해서 쉽게 출제되어서 표준 점수가 낮아졌죠. 그래서 작년에 150점에서 140점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이과 최상위권 의대라 이런 부분들은 합격선이 전년에 비해서 낮아졌다. 대신에 중위권 때 정도로 가면은 수학 과목이 만만치 않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상승하는 요인도 발생했다. 뒤에 오종훈 이사께서 자세하게 대학별 합격선을 가늠 잡아 주실 겁니다. 오종훈 이사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요. 19페이지, 대강 인문계에서 인서울권 안에 들어가려면은 작년에 364점에서 한 367점대, 머릿속에 360점대 정도가 인서울 인문계권이구나, 일단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자연계 인서울권이 한 357점대. 제 바로 뒤에 오종훈 이사님 설명 잘 들으십시오. 20페이지, 과목별 가중치를 고려해서 우리 애한테 가장 좋은 조합을 찾으시오라고 계속 멘트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입시 기관들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영역의 표가 20페이지입니다. 종로학원에서 돌려봤을 때 일단 우리의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표준 점수를 다 합산을 했을 때 왼쪽에서 갖다 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90을 한번 찾아봅시다. 인문계 390이다. 390점을 지금 맞고 다니는 아이들의 대한민국의 수험생 중에서 국어를 한 128점 정도대를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종로학원에서 추정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애가 128점이 아니라 130점 또는 131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같은 390점 점수대에 비해서 국어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애들보다 높아졌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어 가중치를 찾으면은 390점대 합산 점수 애들을 패싱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학은 135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애는 오히려 한 132점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탐구는 두 과목 합치면 127에서 위로 갔는지 낮게 돼 있는지, 1차적으로 우리 애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성적표상에서 확인이 되죠. 100분위 점수를 보면은 1차적으로 무슨 과목을 잘했고 순서가 나오죠. 100분위 점수가 높은 과목일수록 등수가 높게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합산 조합 점수로 놓고 봤을 때 디테일하게 들어가 봤을 때는 우리 애가 앞선기는 이 과목에 앞서기는 앞서는데 앞서는 정도가 어떠한지, 아니면은 별로 오히려 좀 더 떨어져 있는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유리한 과목하고 불리한 과목이 여기다 대입시켜 보면은 디테일하게 특정이 될 겁니다.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중치를 주는 대학, 아니면은 반대로 가장 적게 보는 대학을 찾아가라는 여기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는 성적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테일한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표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봐주십시오. 21페이지,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 거 1점 단위까지 지금 기록을 해놨으니까 잘 살펴서 자료 해석을 잘 하십시오. 23페이지, 자연계열도 그러한 방식으로 보시면서 우리 애가 합산 점수로 봤을 때 왼쪽이 이런데 오른쪽으로 쭉 과목별로 가봤을 때는 높고 낮고라는 게 있다고. 우리의 디테일한 경쟁력 있는 과목은 무슨 과목이고 몇 점 정도, 종로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세 포인트 점수가 몇 점이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확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26페이지,
인문계는 올해 수학이라고 그랬죠. 수학 비율 높은 순서 대학 별표 많이 쳐놓고 여기서 찾으십시오. 수학을 잘 받건 못 받건 수학의 기준점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자연계열은 올해는 수학보다는 국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어 비중이 높은 대학에 포인트를 주시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십시오. 28페이지. 자, 올해 문과는 수학, 이과는 국어라고 했는데 그 정도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가중치 부분들이 자 서울대학교 인문계 지리교육학과 정도다라고 하면은 저희 회사에서 412.87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합격선이. 그리고 이 대학은 국어 33.3, 수학나 40점, 탐구 26.7%로 가중치가 적용이 됩니다. 문과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학과 정도 들어가려면은 문과는 올해 수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잘 봤든 못 봤든 수학이 중요하다. 자, 수학에서 만약에 우리 애가 140점을 찍어 있다라고 하면은 국어 점수로서 서울대 인문계는 극복 불가능합니다. 국어 100점 맞더라도 그게 리미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학이 140점이 좀 넘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국어를 좀 못 봤다 하더라도 그 위의 조합에서는 지금 가능한 에리어권으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수학이 140점부터 밑으로 깔렸다라고 하면은 국어 100점 맞더라도 가중치 계산해 보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그 인계점입니다. 이 부분이 제한 그 하한선입니다. 이 부분들이. 대신에 탐구는 130점이나 가정하에 저희 표본으로 놓고 봤을 때 서울대 정도 지원 가능한 이쯤 되는 애들은 탐구는 이 정도 맞았을 것이란 가정하에 지금 유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 인문대 수학 나형 수학 중요해졌다고 했는데 포인트 점수가 140점대 정도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자연계 바이오 시스템 학부 정도의 33.3%, 40%, 26.7% 탐구 가중치 적용인데 자연계는 수학보다는 국어라고 그랬죠. 국어 과목에서 만약에 127점 이하가 찍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수학 가형에서 만점 맞았다 하더라도 이 학과의 합격선 에리어권에는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정도는 국어가 이과에서 중요한데 중요한 리미트가 어느 정도냐 127점대 이하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 이거 가중치까지 다 적용시켜 봤을 때 나온 저희 회사의 예측치입니다. 30페이지 연세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정도 인문계 국어 33.3, 수학 33.3, 탐구 16.7% 가중치입니다. 문과는 수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학에서 만약에 135점 이하대가 찍혔다라고 하면 국어에서 만점 맞더라도 이 학과 정도 합격선 에리어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이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금년도의 채점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연세대 정도 문과 국어 국문학과 정도다 수학 135점대 이상이냐 이하냐의 의미가 이 정도로 크다라고 일단은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31페이지 자연계는 가중치가 좀 다릅니다. 지구 시스템 과학과 정도 국어 22.2%, 수학과 33.3%, 탐구 33.3% 가중치인데 이과는 국어가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국어 122점대 이하를 만약에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수학 가형에서 100점 만점 맞았다 하더라도 극복이 불가능하다. 이 가중치 적용해서 갔을 때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과 같은 경우에는 122점대 32페이지 고려대학교 국어 35.7, 수학나 35.7, 탐구 28.6 저 가중치 적용하고 있는데 문과는 수학이라고 그랬죠. 수학에서 만약 고려대학교는 133점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33점대 이하에서는 어떤 조합에서도 국어 만점 맞다 하더라도 지원이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133점 이상 때 맞은 수학이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국어 한 2등급 때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합격권 에리어로 지금 박스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자연계 33페이지 31.3% 국어, 수학과 37.5, 탐구 31.3% 가중치인데 이과는 국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국어 123점대 이하를 맞았느냐 그 이상을 맞았느냐에 따라서 박스권 안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이렇게 지금 선이 설정되어 있고요. 34페이지 성균관대학교까지만 볼게요. 성균관대학교 40% 수학나 40% 탐구 20%인데
이때는 수학에서 127점대 정도 이상이냐 이하냐가 국어 만점 맞고도 극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제한선으로 지금 설정이 되고 있고요. 자연계는 가중치가 다르죠. 국어 25, 수학과 40, 탐구 35인데 자연계는 국어 중요하다. 국어 114점까지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수학에서 뭐 만점 정도 맞으면 114점 이하 때까지 떨어지면 수학에서 만점 맞더라도 극복 불가능한 그 제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6회 서강대학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수학 비중이 원체 높은 그죠. 46.9%가 수학 가중치인데 여기서는 보면 수학나에서 134점대 정도 이상대를 못 찍으면은 국어 아무리 잘해도 못 들어가요. 왜? 수학 비중이 원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자연계는 국어에서 118점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58페이지까지가 나머지 대학 이런 기준점으로 일단 대강에 설정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59페이지로 바로 갈게요. 영어 서울 주요대, 그 외 주요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서울 주요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 성균관대학교 오른쪽에 영어 등급별 한산점 이렇게 각 대학에서 공표를 해놨는데 위아래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가 감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표준 점수를 한산을 해봤습니다. 오른쪽 서울대학교 영어 2등급이다. 국어 또는 수학에서 0.5점만 더 맞으면 영어 2등급이라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이 가중치와 금년도 영어 점수 결과, 국어 수학 점수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만약에 우리 애가 영어 2등급이라도 종락원 배치표에서 보니까 뭐 300 몇십 점으로 나왔는데 뭐 영어는 1등급으로 가정이 되는 우리는 2등급이었다. 국어나 수학에서 0.45점 정도 하나가 더 잘 봤다라고 하면은 영어 2등급이라도 원서 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배치표상에 놓고 봤을 때 영어 1등급이란 전제하에 2등급이란 전제하에 3등급이란 전제하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극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표를 보시고서 잘 판단하십시오. 만약에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다 밑에 보면은 서울주요대 연세대학교나 경희대학교는 만약에 영어 3등급이다라고 하면은 12.5점 정도를 국어 또는 수학에서 더 맞아야 됩니다. 이때는 해석을 반대로 하십시오. 영어를 우리 애가 특출하게 잘 봤다라고 하면은 국어 또는 수학에서 한 12.5점 정도를 영어 3등급짜리보다는 패싱을 시키고 있구나. 또는 뜻하지 않게 영어 2등급 정도 나오려고 했다가 1등급까지 나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패싱 시킬 수 있는 점수가 어디까지인지를 보고 설사 배치표상에서는 표준 점수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떨어지는데 영어는 이 종락원에 했던 게 한 2등급 정도 때 기준 하에 2점수 때다라고 추정을 해놨는데 우리 애가 1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12점 정도 앞서기 때문에 내가 이 배치표상에서 12점 정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원해도 무방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반대로 해석을 하십시오. 영어를 잘 본 학생들, 못 봤던 학생들은 감점이 어느 정도 때 되느냐 이걸 미세하게 보시고요. 그래서 잘 본 학생과 못 본 학생, 특히 지방권 소재 대학으로 가고 나면은 영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간단치 않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혹시 내년도 다시 한번 뭔가 수능을 본다고 했을 때 영어가 단순하게 절대평가 이렇게 의미하지 마시고 등급 하나의 점수가 표준 점수에서 많은 대학은 10점이 넘는 구조의 패싱을 좀 시키고 있다는 것을 잘 한번 판단을 하십시오. 60페이지 자연계열도 그런 관점에서 영어로 해석을 하시고요. 61페이지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정시학과는 뽑지 않은 걸로 대학들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대학이 12월 26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정시 원서 접수 직전에 원래 뽑지 않으려고 했던 대학이 수시에 못 뽑아서 뽑는 학과들이 발생하는 것도 눈여겨보십시오. 이게 하나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뭐 서울대 치의학과가 안 뽑기로 하다가 갑자기 7명을 뽑는다라든지, 왜? 수시에서 붙은 애들이 딴 데로 다 나가버려서 기간 안에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정시에 가서 안 뽑으려 했던 것이 뽑는 학과들도 있다라는 것들도 눈여겨보시고, 작년에는 이런 학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왜 짚어주냐면 나름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입시 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합격 예측은 안 나옵니다. 그때 가야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도 하나의 눈여겨봐야 돼. 62페이지
수시에 못 뽑아서 정시에 뽑는 인원이 많은 대학이 학과입니다. 그래서 원래 발표했던 것보다 수시에서 못 뽑아서 정시에 이월되는 인원이 몇 명 많은지 적은 건지, 그래서 정시 선발 규모는 정시 원서 접수 직전 뭐 입시 기간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해 놓으십시오. 66페이지 충원율. 정시에서 수시도 이제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 애가 예비번호 몇 번인데 합격이 될지 안 될지,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번호 몇 번을 받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또 숨막히는 전쟁으로 가죠. 정시 때도. 수시는 이제 당장 한 내일부터라도 이제 본격화될 수가 있을 텐데, 자, 점수대별로 이건 100분위 점수를 집어넣었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합산을 해가지고 300점 만점이었을 때 왼쪽에 점수대가 있는데, 가군, 나군, 다군에서 이 퍼센티지가 높다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정시에 붙고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98.7%가 빠져나갔다. 1차 합격자가 전원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죠. 98.7%니까. 이런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멍의 확률도 많아지겠죠. 이게 나군에서 연세대, 고려대 42%, 33.8%는 최소한 연고대급 이상의 대학에서, 가군에서 또는 뭐 다군에서 주요한 학과에 붙어서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들도 잘 한번 보시면서 내가 가군에서 여기는 안정적으로 해야 될지, 안정적이라는 얘기 자체는 거의 빠져나가는 것도 없을 정도면 거의 예측된 점수대로 뽑혀졌다는 얘기가 되고, 빠져나가는 게 다수 있다라고 하면 예측된 점수의 변수가 많죠.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과감하게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다군의 중앙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837점 다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여기는 모집 인원 집중적으로 또 뭐 하향 지원 추세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이런 대학들은 또 점수가 하락폭이 크게 예상을 할 수가 없는 학과들이라는 것도 설정을 한번 해놔주죠. 근데 이게 수도권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어떤 빠져나가는 비율은 판단하시는데 아마 중요한 참고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빠져나가는 데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높은 대학으로 어쨌든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덜 빠져나갔다, 그 예측한 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할 때 장문성 원장이 이따 마지막에 요 설명 좀 해드릴 테니까 참고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70페이지 뭐 이게 충원율 학과별로 지금 집어넣었던 자료들입니다. (102페이지는) 뭐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학과, 104페이지는 교대, 뭐 105페이지부터는 가군, 나군, 다군의 경쟁률인데, 제 예상 경쟁률 금년도 수시 학생 수 5만 명 줄었는데 서울 소재대학 경쟁률이, 수시 경쟁률이 16.2대 1에서 그대로 16.2대 1이었습니다. 정시도 주요 서울권 소재대학으로 몰릴 것이다. 지방 또는 수도권 소재대학들 상향 지원 현상들 때문에 정시 경쟁률 그다지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시 때도 수시만큼 주요 상위권 대학, 인서울 소재 대학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일단 잘 염두를 하시고요. 그럼 중위권대 정도 되는 애들은, 중위권대 애들은 상위권에서 상향을 지원한다. 중위권에 뭔가 좀 구멍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떤 합격의 어떤 예측 점수, 예측치에 빗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또 높은 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점수 결과가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부터 계속 이제 밤에 잠자지 않으면서 종락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점수 집어넣어보고 어느 대학 갈까 막 입력을 해봅니다. 그 흐름을 지금부터 보십시오. 이게 다 열어놨으니까 이따가 김명준 선생님 나오셔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핸드폰으로 쏴드릴 겁니다. 이따가 김명준 선생님 올라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뭐 수시에 합격하면 그거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안 되시면은 정시 원서 내는 순간까지 이 아이들의 점수대들 분포도로 봤을 때 지금 어떤 흐름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흐름을
익히십시오. 그 방법을 일단 오늘 분들한테 핸드폰으로 아마 다 드릴 거, 그래서 아마 예약을 하시게끔 했고요. 109페이지에 뭐 경쟁률 높은 대학 이런 것들은 뭐 참고만 하시고, 이런 부분들 아마 김영찬 소장님께서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 자료는 끝으로 137페이지만 하고 저는 접겠습니다. 시간을. 자, 내년도 입시 전망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험을 뭐 생각했던 대로 잘 봤다라고 하시면은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낮춰서 가지 말고, 한번 이런 분위기에서는 한번 그런 어떤 가중치나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상위권 한번 따져보고, 만약에 시험에 좀 여의치 않아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만 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그런 약간 구멍의 가능성도 없잖아 있으니까 끝까지 정시 때까지 그래도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시고, 설사 만약에 올해 고3 학생들이 그런 얘기들도 좀 물어보기도 하던데, 내년도 시험 범위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좀 걱정을 하는데 특별하게 걱정할 거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고, 탐구 영역에서 조금 시험 범위 조정됐고 교과서 바뀌어졌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뭐 일부 미세하게 조정되고 단원이 조정된 것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흐름에 변화는 없다. 그 다음에 수학에 무슨 함수 부분이 나오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려운 부분들이 빠져나가기도 했고 또 새로 들어오기도 한 거기 때문에, 문과는 어떻게 보면 학생 수 감소 효과가 더 크다. 이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거죠. 기하 벡터가 아예 빠져버렸고 여기에다가 학생 수도 줄고 했기 때문에 이과는 굉장히 보면은 그 뜻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점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해이고, 여기 보면은 140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놓고 봤을 때 그냥 내년도가 작년 고3보다 한 학생 수가 10만 명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내년도 고3이 되는 내년도의 수험생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10점에서 20점이 표점이 변화가 됩니다. 여기다가 점수 상승 효과가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경험해보지 못한 해가 내년도 고3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 재수생, 내년도 삼수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실히 아마 금년도 정시 어떤 지원판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정시 원서 접수 직전까지 수험생들의 동향을 잘 좀 살펴보시고요. 제 시간 이걸로 듣고 그 오정원 그 이사께서 합격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셨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합격을 하시길 또 기대하고, 설사 잘 못 봐서 너무 실망스럽고 지금도 뭐 힘이 없는 수험생 또는 가정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다시 한번 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더 큰 어떤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뭔가 좀 기운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고맙습니다.